서울 남산에 고라니 4마리를 풀어놓은 것은 2년 전인 지난 1999년 6월. 그런데 그해 연말부터 고라니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겨울에, 첫 겨울에 굶주려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고라니들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 사실 고라니 측면에서 볼 때는 사지에 인간들이 자기를 갖다 죽으라고 내모는 그런 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불길한 추측과 막연한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고라니를 찾아 나섰다. 남산의 고라니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고라니를 찾는 작업은 남산의 북쪽 사면에서 시작됐다. 이쪽 방면은 신갈나무 숲이 우거져 이전부터 새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예상외로 풀과 어린 나무들은 없고 급경사에다 썩지 않은 낙엽만 수북할 뿐이다. 보통의 산들, 그러니까 자연성이 그래도 있는 산들 이제 가보면 거의 이런 우리가 지금 걸어온 이 길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에는 동물들이 다니는 흔적들이 아주 바질바질하게 길이 날 정도로 동물들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쌓였던 나각이 그대로 현 모습을 갖다가 쌓였을 때 모습을 유지한 채 동물들이 다니는 흔적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곳에선 다람쥐조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한 영양분을 갖다가 지방질을 살찌워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는데, 가장 식물 단백질이 있는 이런 것들이 참나무의 도토리를 전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생각하기 어렵죠. 만약 야생동물이 있다면 이 좋은 그렇죠. 먹잇감을 내버려 둘 리가 없다. 남산의 북쪽 사면에선 고라니의 존재 가능성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남산의 남쪽 사면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주로 소나무와 키 작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다. 고라니는 겁이 많고 매우 예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주로 숲속 그늘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이른 새벽이나 저녁 무렵 먹이를 찾아 나선다. 나무가 밀폐된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렇게 좀 오픈된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 고라니나 이런 우대류가 활동을 하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부에 하부 식생들이 거의 저희 허리 정도 키가 자란 지역들을 좋아합니다. 남사면에서도 어렵게 찾아낸 이 지역은 고라니가 즐겨 먹는 일년생 풀과 키 작은 나무가 비교적 풍부하다. 작은 동물들도 보인다. 대부분 사람들이 풀어놓은 것들이다. 지난 10년 사이 남산에는 다람쥐와 토끼, 산개구리 등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방사됐다. 남산을 야생동물이 뛰노는 숲으로 만들자는 의도였다. 토끼의 경우 집토끼뿐 아니라 애완용까지 방사됐다. 토끼들이 앞으로도 야생에 적응하며 잘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꿩 역시 약 200여 마리를 풀어놓았다. 그러나 취재팀이 남산에서 2달여 동안 관찰한 결과 꿩의 숫자는 단지 10여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방사된 동물들은 사람의 손을 한 번 거쳐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야생에 적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로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야생의 그런 특성을 잃어버리고 이따가 여기에 넣었을 때는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에는 여기는 위험 요소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악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개체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종된 고라니는 남산에 오기 전 사람의 보호를 받았다. 네 마리 모두가 생후 3개월에서 2살 정도의 어린 시기에 동물 구조협회에 맡겨졌다. 동물들은 사람의 보호를 받게 되면 불과 3, 4개월 만에 야생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실종된 고라니들은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사람들의 보호 속에 지냈다. 원래 고라니는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다. 야생 상태라면 이렇게 가까이서 모습을 관찰할 수 없다. 고라니는 시각이 약한 대신 청각이 예민해 멀리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본성 때문에 고라니처럼 연약한 초식동물도 야생의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키워진 후 숲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런 본능을 되찾기란 쉽지 않다. 고라니들이 남산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가장 절박한 현실. 뜻밖에도 그것은 먹이 부족이었다.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근처량으로 따졌을 때 400~500g은 먹을걸요. 근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풀이 말랐을 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65일을 버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식생지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남산에는 낮은 식생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라니가 살기 위해 낮은 지대가 필요한 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야생동물 살기 위해서는 물하고 진짜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하나도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거죠. 고라니가 사라진 남산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고라니는 왜 남산에서 굶주려야 했는가? 우리는 서울시립대 팀과 남산의 식생 상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아래에서 살고 있는 나무들. 이렇게 팥배나무의 줄기는 원래 연한 갈색이다. 먼지도 지금 나고요. 먼지 나죠? 이렇게 시커멓게 연탄가루처럼 묻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죠. 연탄가루 같은 부유물질이 나무에서 묻어난다.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영향이다. 남산의 나무들 대부분이 검게 피어내 있다. 자생하는 식물 가운데 당단풍 나무는 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도 이파리가 하얗게 변색됐다. 오존의 영향으로 엽록소가 파괴된 것이다. 이 지금 이 뒷면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남산에서 한 7, 8년 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잎을 보게 되면은 당단풍의 이게 90% 가까이 잎이 다 이렇게 변색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 또 죽었네요, 이게. 네. 신갈나무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당단풍이고요. 이거는 신갈나무인데 이 당단풍은 키가 중간 키 나무예요. 오히려 그 키가 더 큰 나무가 세력이 더 힘이 더 센 나무가 죽었어요. 이거는 경쟁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나무가 다른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거죠. 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이 남산에 뿌리내린 나무들의 운명이다. 죽으니까 생명체가 활동을 못하니까 수액이 이동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생물들이 끼어들고 그러면서 썩어가는 거죠. 남산 곳곳에 썩어가는 신갈나무의 참혹한 모습들이 목격된다. 남산의 토양은 강한 산성을 띈다. 이런 땅에선 낙엽조차 썩지 않는다. 척박한 땅에서 나무들도 굶주리다 말라 죽는다.
생명의 위기를 감지한 나무들은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이른바 맹아. 나와서는 안 되는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다. 신갈나무가 싹을 내는 것은 더 이상 생장을 포기하고 죽기 전에 자손이라도 퍼뜨리겠다는 체념으로 보여주는 최후의 몸짓이다. 처음에는 뿌리 부분에서 싹을 틔운다.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줄기에서도 무더기로 싹을 낸다. 죽음 앞에 처절한 번식 본능인 것이다. 생명의 영역을 느끼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소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방으로 많이 가는 것처럼 이 신갈나무는 이 맹아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근데 정상적인 숲에 가면 이런 맹아가 없죠. 그러나 싹을 틔워본들 정상적으로 살아남지 뿌리와 못한다. 줄기가 만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맹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남산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시간이 경과하면서 남산에 죽어가는 나무들은 남산이 처해 있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죽어가는 남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74년 사람의 발길을 막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27년 동안 병든 숲은 스스로 살아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남산에 풀어놓았다. 그렇게 하면 산토끼와 고라니가 뛰노는 풍요로운 숲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취재팀은 남산의 남쪽 사면에서 고라니를 계속 찾았다. 비교적 어린 나무들이 많이 분포한 곳을 찾아내 고라니의 키만큼 몸을 낮추고 이동 통로로 추정되는 길을 따라갔다. 푸른 잎이 다 떨어지고 난 겨울철에 고라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나무다. 이런 곳엔 고라니가 몸을 숨길 수도 있다. 예, 통로도 되고 또 이런데 낮에 이제 숨어가지고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라니가 먹었다고 해야죠.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고라니의 이빨 자국이다. 이 정도 높이 같은 건 좀 먹기가 곤란하죠. 이런데 같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보시면 잘라본 자국이 마치 칼로 베듯이 꼴처럼 이렇게 아주 단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는 이빨이 꼴과 같이 생겼거든요. 칼날로 이렇게 베듯이 이렇게 한 입에 끊어먹죠. 고라니가 끊어먹은 것으로 보이는 어린 나무들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고라니 4마리가 겨울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겨울을 봤을 때 겨울에는 이런 거 잎들이 다 말라가지고 없으니까 주로 줄기라든지 남아있는 줄기나 그러면 어린 멸목들 나무의 그런 껍질 이런 걸 뜯어먹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새로운 세대에 자라는 어린 나무들이 잘 눈에 안 띄어요. 야생 상태의 고라니가 만약 이렇게 들어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 식물은 원래 그런 자기의 성질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 봅니다. 우리는 고라니가 즐겨 먹었던 사료를 놔두었다. 한번 먹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먹어요? 글쎄 어느 정도 먹을지 잘 모르죠. 먹고는 반드시 또 물을 찾아야 될 겁니다. 살아있다면 고라니는 나타날 것이다. 한여름 남산의 숲은 푸르고 울창하다.
이렇게 푸른잎이 무성한 숲속에서도 고라니들은 풍요롭지 못했다.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고라니가 먹을 수 없는 식물이 남산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여기 서양 등골나무들이 지금 높이가 무려 한 1m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쭉 전부 다 서양 등골나무죠. 남산 숲의 푸르름, 그 실제는 서양 등골나물과 같은 귀화식물이다. 북아메리카 원산의 서양 등골나물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남산에서 서양 등골나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초반. 당시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남산 곳곳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서울시에 있는 산림 지역에 많이 번성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2000년 정도에 보니까 약 한 20.4% 정도까지 계속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식물은 토양이 척박하고 식생이 파괴된 곳에서 먼저 번성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그만큼 강한 독성 물질과 항생 물질을 몸 안에 갖고 있다. 그 지역의 자생식물 중요한 것은 그 자생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곤충과 출동물들이 이제 그 피라미드 사이에서 밑에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위 단계의 피라미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먹이 연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먹이 연세가 형성되는 것이 한 10,000년 내지 20,000년의 시간이 보통 흘러야 되는데, 귀화식물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그 항생물질을 새로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먹고 사는 곤충과 초식동물들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양 등골나물과 함께 또 다른 귀화식물이 남산의 새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원산의 가죽나무. 도로변 같은 오염된 곳에서도 잘 견뎌 60년대 가로수로 심었던 나무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20년생 가죽나무와 60년생 소나무의 생장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따뜻한 중국 남부에서 들어온 가죽나무는 원래 자연적인 숲에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대기오염으로 도심이 더워지면서 이젠 남산 숲속까지 들어와 버린 것이다. 자생하는 여기서 남산에서 살았던 50년 동안 살았던 이 소나무는 생장량이 약 한 2mm에서 3mm인데 귀화종이자 외래종인 저 가죽나무는 생장량이 1cm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이상 자란 거죠. 결국은 그 귀화종인 가죽나무가 가죽나무는 소나무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란다. 도로변의 가죽나무가 남산의 숲속까지 들어온 것은 왕성한 번식력 때문이다. 급속도로 성장한 가죽나무는 열매를 바람에 날려 증식을 계속한다. 가죽나무 두 번째, 긴축이 수강폭이 1m. 어린 가죽나무들이 깊은 숲속까지 들어와 있다. 관목성의 나무가 25평방미터 안에 지금 18주가 들어가 있네요. 18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8주가 가죽나무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나무림의 생태적인 구조가 아니고 겉모양만 소나무림이고 그 내부는 귀화종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교란된 그런 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산 숲속에서 자라는 귀화식물. 그들의 번성은 병든 남산과 병든 도시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자연이란 자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간섭 없이 내버려둬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교란된 숲 남산에서 생명들은 간신히 목숨만 이어갈 뿐이다.
고라니에게 남산은 먹을 것과 안전한 거처를 주지 못했다. 화려한 깃털과 머리뼈의 형태를 보아 사체의 주인은 꿩이다. 둥지엔 깨진 알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풀어놓은 200여 마리 가운데 그나마 살아남은 몇 마리의 꿩이 번식 직전에 둥지를 털린 것이다. 우리는 남산의 곳곳에서 작은 포유동물의 뼈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전문가들의 추측은 거의 일치한다. 바로 고양이들의 짓이란 것이다. 야생화된 고양이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24시간 출입을 해가지고 뭐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에 그런 거 경적 소리라든지 이런 방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라니가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영향에서 100% 안전한 곳이 남산에서는 없다는 거죠. 수백 마리의 야생 고양이가 남산 전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차례에 걸친 소탕 작업이 있었다. 다른 생명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작년까지 포획한 고양이는 약 200여 마리. 사람에게 버림받고 산으로 들어온 고양이는 야성이 강해져 닥치는 대로 사냥한다. 고라니가 새끼에서 조금 크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고양이한테 밥이에요. 사람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걔네들한테 볼 때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체구라는 거는 자기 몸의 한 3배, 4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나 고라니가 야생동물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안 그러면 좀 마음에 위안을 받을지 몰라도 사실 고라니 측면에서 볼 때는 사지에 인간들이 자기를 갖다 죽으라고 내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라니에겐 또 하나의 악조건이 더해졌다. 그것은 남산 전역에 둘러쳐진 철조망이다. 몸집이 작은 토끼나 다람쥐는 철조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그러나 고라니에겐 철조망은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평소에 고라니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야간에 그런 위협 동물이 자기를 갖다 포식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수명이 예민해가지고 이게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다가 이게 있다는 걸 갖다가 모르고 뛰어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가 많죠. 고라니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나 있는 것일까? 도로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남산숲은 고라니에겐 감옥과도 같았을 것이다. 야생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물과 먹이 그리고 은신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물은 숲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다. 긴 장마 후 우리는 남산에서 제법 규모가 큰 계곡을 찾았다. 비가 온 직후여서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
그러나 돌틈 사이엔 이끼 한 점 보이지 않는다. 물은 지금 뭐 제가 손을 넣는데 살 정도로 깨끗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소곤충이나 이 버섯 생물들이 전혀 지금 뭐 눈에 띄지가 않네요. 생명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거의 뭐 이 여 자체에 그 생물이라고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예, 이 자체가. 남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물 흐름이 세다. 때문에 수소 생물이 살기엔 어려운 조건이다. 야, 가지 한 마리 나왔다. 두 마리 있다. 계곡 전체를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은 겨우 조그마한 새끼 가재 2마리. 새끼 가재가 있으면 어미도 있을 것이다. 잠시 후 새끼 가재 근처에서 어미를 발견했다. 그러나 가재 3마리가 전부다. 그 남산에 우리 가재가 산다는 것 자체는 생물을 갖고 우리가 환경을 평가하고 잣대로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물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왜 생명체가 그렇게 많지 않느냐? 보통 가재가 사는 그런 계곡에는 도롱뇽이라든가 꼬리치대 도롱뇽, 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뭐 강원도 상당 계곡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양서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요거 지금 보면 한 50m 구간에 딱 3마리예요 지금. 지금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면서도 슬픈 거야.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서식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서식 공간이. 우리는 남산에서도 그나마 생물들이 살만한 곳을 찾았다. 이곳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못이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양서류들이 살기에는 아주 적지인데 만약에 개구리가 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해 변태가 끝난 어린 새끼들 이 주변에서 좀 출현을 할 거라고요. 근데 전혀 지금 없고 물달팽이 1마리가 겨우 발견될 뿐이다. 도롱뇽 유생들이 올해 알에서 나온 것들은 아가미가 없어질 때까지는 물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돌을 뒤져봤을 때 분명히 도롱뇽이 유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일단은 남산 자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면적이 평평하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지금 일단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비가 온 직후 그나마 물이 흐르던 계곡은 일주일 후면 거의 말라버린다. 왜일까? 남산 지역으로 갔을 때 최대한 여기 지금 저기 있는 현수막 있죠. 거기까지는 개구리뱀들이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아래쪽 옛날 지형으로 봤을 때 아래쪽은 거의 저지대 평지 뭐 목밭이라든가 뭐 논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니까는 거기는 많은 그 양서류라든가 파충류가 서식할 수 있을 장소가 생각되는데 지금 바로 그냥 단절화 돼버렸죠. 허리가 바로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허리 자체가. 남산은 허리가 모두 잘린 채 봉우리만 남아있다. 경사도 급하고 물을 담아낼 하천도 없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물이 말라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남산을 가로지르는 터널들은 지하 수맥을 단절시켜 토양을 건조화시킨다. 이런 남산에서 굶주린 고라니들은 마실 물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사료를 놔뒀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고라니가 왔다 간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징성을 위해 가지고 고라니를 풀어놨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고라니 남산에 야생동물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국민적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게 숲이 많이 우거지고 키 큰 나무들이 많다 해가지고 그걸 건강한 생태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전역의 토지 이용 현황과 식생, 녹지 분포를 분석한 비오톱 지도. 이 자료는 서울이 얼마나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빗물이 거의 스며들지 않는 지역이 거의 50% 정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이 토양 내부로 물이 스며들 수 없는 지역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서울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하다. 특히 도로가 100% 포장되어 있는 서울 중부 지역에서 남산은 유일한 녹지다. 사막과 같은 서울 한복판에서 남산은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남산은 서울의 북쪽에 있는 녹지축과 남쪽에 있는 녹지축이 서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도심 구간에서의 녹지축 연계 방안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그 녹지축의 결절점으로서 남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산은 관광 명소가 돼버린 지 오래다. 남산을 찾는 사람은 연간 800만 명, 하루 평균 2만 명, 휴일에는 8만 명에 이른다. 그것도 대부분 차를 타고 이곳을 찾는다. 고라니를 찾는 작업은 밤에도 계속됐다. 방사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고라니는 남산에 적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라니는 보이지 않았다. 고라니를 찾던 중 뜻밖의 생명체를 만났다. 천연기념물 제324호. 솔부엉이 가족의 둥지를 튼 것이다. 새끼들은 둥지를 떠난 지 2, 3일 지난 상태다. 새끼들은 아직 사냥 능력이 없어 어미에게 먹이를 의존하고 있다. 밤에만 움직이는 맹금류 솔부엉이는 보통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사냥을 한다. 녀석들은 곤충을 주식으로 하고 박쥐나 작은 새도 먹는다. 둥지는 도로변 가로등 옆, 그나마 불빛을 보고 몰려든 나방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미는 새끼들이 먹기 좋도록 사냥한 나방에 소음토를 털어낸다. 두 마리 새끼들을 골고루 먹이느라 어미는 밤새 쉴 틈이 없다. 한참 만에 어미는 제 입에 들어갈 것을 챙긴다. 새벽이 돼서야 솔부엉이 가족은 사냥을 끝냈다. 날이 밝자 어미는 눈을 붙인다. 솔부엉이 새끼는 알에서 깬 지 약 한 달 후면 둥지를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둥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둥지를 떠난 후 한동안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이땐 모든 먹이를 어미에게 의존해야 한다. 솔부엉이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깃대종이다. 단단한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곤충에서 작은 포유동물까지 사냥한다.
하지만 남산의 솔부엉이 가족에겐 나방이 유일한 먹이다. 우리는 솔부엉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둥지 쪽으로 접근했다. 그때 어미 솔부엉이가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둥지 속엔 또 한 마리의 새끼가 있었다. 둥지를 떠난 두 형제들에 비하면 녀석은 발육이 늦어 보인다. 형제들도 어미도 떠나버린 둥지 속 녀석은 하루 종일 혼자다. 해질 무렵 슬슬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솔부엉이는 보통 서너 개의 알을 낳지만 부화된 새끼가 모두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사냥 능력이 없는 어린 솔부엉이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미가 주는 먹이와 서식지의 먹이량에 달려있다. 먹이가 부족하면 새끼는 그대로 굶어 죽고 만다. 밤이 되자 녀석은 둥지를 빠져나간다. 간신히 둥지를 벗어났지만 날아볼 생각도 못하고 둥지 옆에 앉아 어미를 기다린다. 먹이를 얻어먹는 형제들의 모습을 멀찍이서 내려다본다. 녀석은 기웃거리며 애타게 먹이를 재촉한다. 보다 못한 어미는 결국 나방 한 마리를 잡아 둥지 쪽으로 향한다. 종일 배가 고팠던 녀석은 나방을 한 입에 삼킨다. 둥지를 빠져나온 지 6시간 만에 처음 맛보는 먹이다. 녀석은 밤새 단 2마리의 나방을 먹었을 뿐이다. 지금도 많은 인근 주민들은 남산을 뒷동산처럼 오르내린다. 이들은 남산의 옛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올라간다고? 아 이러면 안 죽나 이러면 그냥 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청개구리도 나무에 많이 매달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전혀 뭐 볼 수가 없어요. 다람쥐 같은 거는 다람쥐도 볼 수가 없어. 다람쥐도 전에 그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떨어지면 그 물어가고 뭐 이랬는데 건강한 숲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취재팀은 오대산을 찾았다. 오대산은 온통 이끼로 덮여 있다. 남산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남산과 비슷한 기후 조건과 식생 구조를 갖고 있는 오대산은 남산과 달리 정상적인 천이 과정을 겪었다. 온대 중부지방 숲의 천이는 먼저 풀과 키 작은 나무들이 자라면서 시작된다. 이들 사이로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하는 소나무다. 자연 그대로 두면 신갈나무 같은 참나무류에게 자리를 빼앗긴다. 하지만 참나무가 영원한 승자는 아니다. 참나무 숲 그늘 밑에서 기다리던 서나무가 참나무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며 숲은 또 다른 주인을 맡게 된다.
서나무림을 이른 바 극상림이라 한다. 현재 오대산 신갈나무 숲은 정상적인 천이 과정을 거쳐 숲의 80%를 서나무가 차지하고 있다. 남산의 신갈나무 숲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신갈나무의 대를 이어갈 서나무를 찾아보기로 했다. 현재 남산에 존재하는 서나무는 단 2그루. 그나마 도로변에 있는 한 그루는 죽어가고 있다. 원래 회백색이던 줄기는 이미 검정색으로 변했고 가지들은 움츠러들고 있다. 우리는 또 한 그루의 서나무를 찾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북쪽 사면 계곡 비탈에서 살아남은 70년생 서나무를 발견했다. 만약 남산숲의 천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면 더 큰 서나무들이 숲을 뒤덮고 있어야 한다. 그나마 70년생 서나무는 주변에 차세대를 키워냈다. 약 3, 4년 자란 어린 서나무다. 만약에 이 작은 나무들이 저 나무같이 클 수 있고 자꾸 이 서나무가 신갈나무림으로 들어가서 자랄 수 있다면 그때는 일단은 남산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죠. 남산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른바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이 무려 1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소나무 가꾸기 운동이었다. 작년까지 약 50억 원을 들여 18,000여 주의 소나무를 남산에 심고 관리하고 있다. 남산과 함께 100년을 넘게 살아온 소나무는 16주 모두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이제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의 저 소나무의 그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남산의 소나무는 세종 때 그 세종실록에 보면 장정 300명을 동원해서 보름 동안 이 남산의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도 남산의 소나무는 뭐 국법으로도 엄격히 그 보호를 했죠. 이 정도나마 남산의 소나무가 유지되어 온 것은 사람들이 심고 가꾸며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허리가 잘리고 봉우리만 남은 병든 숲. 사람들은 여전히 푸르름을 찾아 남산으로 온다. 거대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남산은 오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 병든 남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모든 야생동물, 수곤충 뭐 다 포함해갖고 남산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옥날샘이에요. 남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자연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생태계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차량을 되도록이면 안 가져와서 이 공해 요소를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만난 솔부엉이 가족. 새끼들은 어느새 보송보송하던 솜털을 모두 벗고 어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던 녀석들이 이젠 제법 날개짓도 하고 날아오를 줄도 안다. 어미가 주는 먹이만 받아먹던 녀석들이 제 힘으로 사냥도 할 수 있게 됐다. 먹을 것이라곤 나방뿐인 남산에서도 새끼들은 부쩍 자랐다. 사냥한 먹잇감을 두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 자라면서 더욱 많은 먹잇감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먹이는 늘 부족하다. 우리는 둥지 속에 있던 나머지 한 마리가 궁금해했다. 둥지 곁에서 우리는 막내 솔부엉이를 발견했다.
여전히 형제들에 비해 발육이 늦다. 녀석은 어리둥절한 기색이다. 사람의 접근이 반가울 리 없겠지만 그렇다고 피할 줄도 모른다. 막내는 아직 둥지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미가 나방을 사냥해 막내에게 먹인다. 가을이 지나면 이 녀석도 제 힘으로 날아서 떠날 것이다. 솔부엉이 가족은 남산을 다시 찾아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다.